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에서 장기 예측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델파이는 군 부대에서 이게 어떤 델파이가 지명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것으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가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들의 나온 직관력이나 또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토대로 해서는 평균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행이 용이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뿐만 아니라 이해 집단의 갈등 관계를 추정하거나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 도구로서도 사용이 된다. 즉 이해 집단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토의를 진행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델파이 방법은 협의회를 통한 그 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패널식 조사 연구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 연구 방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든지 어떤 과정들이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토론 집단이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델파이 방법 중에서 의사소통의 구조화는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그 다음에 응답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익명으로 적는 것이죠. 그리고 통계적 집단 반응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그리고 이제 델파이 방법은 이러한 것들을 3사에 걸쳐서 질문을 실시를 해서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이전 설문에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참여자들은 자기 판단을 수정하고,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그 반복된 과정에서 자기 판단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델파이 질문을 추정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을 구성한 후에 구성원들의 상호 접촉을 하지 않고 연구 문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에 자료를 이렇게 내서 그것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당 질문,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한 후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에 구성원들이 있다면, 하나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그것을 3, 4회 정도 리피트해서 그 의견을 수정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파이 기법의 기본 과정과 그 또 특성 델파이 기법의 기본 과정은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는 그런 그런 가정에서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게요, 집단지성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대화할 때 보다 큰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러 명이 모이면 전문가 집단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폐단이 있는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어떤 경험적 격언에 근거한 반대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집단 추정치는 불확실성한 애매함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추정이 개인 추정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문가적 얘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 추정보다 정확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델파이 기법은 집단 그 추정치가 정답의 범위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서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서 정확한 그 추정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확한 전문가들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4명의 전문가가 있다면 4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봐서 거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출하고 또 다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똑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추출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델파이 기법이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 델파이, 또는 이제 규범 델파이, 그리고 정책 델파이,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합의하는 델파이와 어떤 규범에 속해져 있는 그런 델파이,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델파이, 이런 3가지 이제 델파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합의 델파이는 철학자 로크의 그 경험 과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패널들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잘 정의된 문제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규범 델파이는 이제 철학자 칸트의 실천적 실천 철학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의견의 합의와 수렴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책 델파이는 진리는 갈등적이라는 해결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별도의 전문가 없이 지지자와 반지지자, 반대 지지자만 따르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찬반 주장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지금 그 델파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델파이 기법을 보고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쪽에 그 전문자적인 입장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여러 가지 뭐 규범 델파이가 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델파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델파이 기법은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 뭐 어디 누가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하였던 아폴로 신전에 있는 옛 도읍지를 델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깊이 설명에 들어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이 아니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는요, 전문가가 예를 들어 전문가 5명이 있어요. 전문가 5명이서 자기가 전문화된 것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데, 이것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3가지를 그냥 하나의 델파이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고 그 전문가적인 입장인 돼서 공통되고 거기에 근접해 있는, 그런데 이제 해서 그것을 다시 추출하고 다시 또 의견을 개선하고 개진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것들 여기에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특별한 것이 어떤 그 인원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5명의 패널들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의 잘 정의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갈등적인 사내의 조직의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추정치는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집단 추정이 개인의 추정보다 100%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델파이 기법은 장기 예측 중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전문가적인 입장의 패널들의 추정치가 그 정답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두고 통계학적으로 방법을 활용해서 그 추정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다. 너무 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은 장래 인적 자원에 대해서 하나의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 예측에는 델파이 기법이 있고요. 우리 단기 예측에 한번 볼까요? 단기 예측에는 시계열 분석이 유용해요. 아까는 장기 예측에는 델파이 기법으로서 그 문제나 가중치를 설명을 했고 미래 예측으로 단기 예측에 대한 미래 예측으로는 시계열 분석이 있다. 그럼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세요. Time Series Analysis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시간의 순서. 그래서 시계열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순서를 보고 그 아날리스 한다. 그 분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 종류가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이건 이제 패턴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말하는 통계에서 말하는 회귀 분석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할까 합니다. 회귀 분석과 시계열 분석은 방법론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데이터는 X하고 Y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회귀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면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 논문을 썼을 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IT 경영 쪽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결과치보다 내가 조사한 데 대한 평균 데이터, 그 데이터를 의미와 유의미한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지 요것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를 보고 하는 그게 이제 회귀 분석 중에 SSSP 분석과 이제 그 통해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인데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회귀 분석 데이터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나온 거는 이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 Y의 현재와 과거, 즉 시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내요. 또한 이제 회귀 분석은 데이터의 순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회귀 분석은 그냥 예를 들어서 통계에 들어갈 때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순서대로 발전 이런 발전 예를 들면요 생산 판매 대금 회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계열은요 앞에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분석에 임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시계열 분석은 서로 통계치에 맞는 것이지만 회귀 분석은 앞뒤에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데이터의 순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 시계열 분석은 앞뒤가 그 후속의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자에다가 해서 Time Series Analysi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순서가 규칙적인지 또는 불규칙적인지에 따라서 크게 규칙적 시계열과 불규칙적 시계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 있죠.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이건 좀 규칙적이죠, 그죠? 이 그래프 자체가 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의 요 폭과 높이가 거의 규칙적인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요거는 불규칙적인 시계열이죠. 네,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제 오른쪽의 불규칙적 시계열은요, 우리가 말하는 추세라든지 순환, 계절 변동의 성격을 띠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할 때 자료가 계절성이나 주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규칙 시계열 데이터의 주요 패턴은 보통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시계열 쪽에는 추세 변동, 요게 이제 추세 변동입니다. 요게 추세 변동과 이 추세 변동은 어떤 거냐면 인구 변동이라든지 지각 변동, 기술 변화 등 그 상승과 하락의 영향,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절 변동은 여기 이제 계절 변동입니다. 계절 변동 요거는 일정한 기간, 뭐 매월이라든지 무슨 요일이라든지 뭐 분기별이라든지 그래서 1년 단위의 반복적 요소를 할 때 계절 변동에 대한 이러한 그래프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변동. 이게 이제 순환 변동인데요. 2년에서 한 10년의 주기에서 일정한 기간 없는 반복적 요소, 즉, 중장기 변동 요인 같은 것들 분석할 때 이제 이런 순환 변동이 들어가고요. 불규칙 변동, 이게 이제 불규칙 변동이죠. 보시다시피 불규칙 변동은 어떤 규칙 없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 요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계열 분석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래서 먼저 크게 하나의 변수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 일변량 시계열 분석과 시계열 데이터와 설명 변수가 함께 있는 경우인 다변량 여러 가지 것들 함께 포함되어 있죠. 다변량 시계열 분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통계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이쯤에서 시계열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우리가 간략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회귀 분석과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회귀 분석은 아까 XY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계열 분석은 데이터 Y의 현재와 과거, 즉
시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우리 이제 경영은 수학을 못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경영이 수학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계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통계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 분석에 대한 수치 근거 그 데이터의 그 평균 토탈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그 회귀 분석과의 약간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계획을 했으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공급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공급 예측. 이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공급 예측입니다. 미래에 그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예측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현재 보유 중인 인적 자원 또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력의 생산성 수준, 이직률, 결근율, 직무 간 이동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나와 있긴 한데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직률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결근율, 직무 간의 이동률을 보고 이러한 것들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측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회사로 그 맡은 바의 부서나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서로 이동 또는 보직 발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인적 자원을 이제 조치를 해야 되죠. 인적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상되는 인적 자원의 수요를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의 공급과 맞추는 것은 공급이 특별한 시점에서 수요와 같게 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을 조치를 하고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적의 자원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예상되는 인적 자원의 수요, 몇 명이 될지를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의 공급과 맞추는 것. 이것은 공급이 특별한 시점에서 수요와 같게 되도록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인적 자원 조치를 여러 가지 그 조치를 뭐와 같게 수요와 같게 수행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을 이렇게 마치고요. 4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